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에 명나라와 청나라의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명나라던 청나라던 이 두 나라 멍청시대 합쳐가지고요,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까지 한 방에 묶어서 공부하려고 해요. 왜냐면 명나라나 청나라나 경제, 사회, 문화는 비슷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명청시대, 멍청 아닌 명청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명청시대의 경제, 사회, 문화는 일단 발전했겠니? 아니면 쇠퇴했겠니? 그래요. 대단히 큰 발전을 이루게 돼요. 멍청한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각종 산업이 크게 발전했던 이렇게 시대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산업, 특히 어떤 산업이 명나라, 청나라 계속 발전해 갔느냐? 자, 요거는 한번 적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에서 가장 당시에 잘 팔렸던 물건 이거를 많이 만들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일단 도자기, 응? 도자기 그리고 비단 그리고 차. 자, 차는 부릉부릉 자동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라고 알고 있겠죠? 자, 이 차, 비단, 도자기 이게 유럽에서 아주 인기 절정이래요. 그래서 유럽의 아줌마들의 로망은 중국산 도자기에다가 중국산 차를, 중국산 비단 옷을 입고 카페에서 마시는 게 유럽에 조금 돈 좀 있는 귀족들의 로망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특히 이제 명나라, 청나라 때 이거를 사러 오려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공업 그리고 도시가 번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대규모 거래를 하는 대상인 집단도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비단 도자기 차를 뭐 한두 개 파는 게 아니야. 수십만 개를 팔면서 거대 재벌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럽에 오는 상인들은 주로 은을 가져온단 말이야. 은으로 바꿔간단 말이야. 이 은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심히 파가지고 유럽인들이 이거를 전부 다 명나라, 청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도자기, 비단, 차 살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청나라는 은이 널리는 거예요. 그냥 은이 밟혀요. 개나 소나 다 은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은을 화폐로 쓰게 돼요. 그래서 화폐. 응? 화폐. 은이 다 화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도 화폐로 받아야겠다. 즉, 은으로 받아야겠다라는 세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세제. 여기서 세제는 뭐 하이타이 같은 빨래할 때 세제가 아니라 세금 제도다. 그 세금 제도를 어떻게 개혁했느냐? 은으로 납부해라. 은으로 납부하라는 제도로 개혁을 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당나라 배울 때 조세 제도가 안사에 난 이후에 바뀌었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물건의 특산물을 그대로 내고 곡식을 내고 비단 같은 거 냈단 말이야. 또 노동력도 징발당하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은으로 통일한 거예요. 은. 왜? 은이 너무 많으니까. 왜 이렇게 은이 많아? 유럽인들이 갖다 퍼다 주는 거예요. 왜? 일본에, 중국 명나라, 청나라에 도자기 차 비단 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쨌거나 명나라, 청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교과서 112페이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우리 조선도 이렇게 있네요. 조선. 우리나라에 조선이 있고 이때 중국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 아니었겠니? 특히 명나라 때는 징더전이라는 도자기가 유행을 했고요.
청나라 때도 역시 이런 징더전이라는 이러한 도자기를 계속 생산을 했구나. 그래서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 차, 비단, 도자기 이외에도 뭐 면직물도 있고요. 철도 있는데 우리가 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역시 차, 도자기, 비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단, 자주 색깔로 표시된 이 지역은 비단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자기도 여기저기서 많이 생산을 하죠. 도자기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자, 티가 안 나네요. 도자기들 이런 거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면직물도 역시 많이 여기저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면직물 비단. 뭐 또 차도 이렇게 다 여기 다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요게 다 이제 차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요렇게 명나라 청나라는 차 비단 도자기를 생산하면서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 산업의 중심지가 여기저기 특히 이제 강을 중심으로 교통이 좋은 강을 중심으로 산업 중심지가 형성이 되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청나라 때부터 뭘 폐지했냐면 인두세를 폐지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인두라는 건 뭘까? 인두. 사람의 대가리예요. 자, 사람 인자, 머리 두자. 옛날에는 사람마다 세금을 부과했던 거예요. 근데 청나라 정부가 인두세 받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안 했어. 이렇게 세금 회피하기 위해서 호족의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근데 야 이제 인증세 안 받는데 하니까 어 갑자기 아들을 신고하는 거예요. 사실 내 아들이 10명이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인증세 부담이 없으니까 자연 출산도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청나라 때 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쭉 뭐가 크게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했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게 되었던 거죠. 좀 부럽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하죠?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세금 혜택이라든지 뭔가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해야지만 우리나라도 좀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기대를 좀 해보게 되네요. 자, 다시 우리 학습지 돌아가면 사회를 볼게요. 사회. 자, 이 사회는 신사라는 층이 성장했다고 하네요. 신사층이 도대체 뭐 하는 층일까? 뭐 신사숙녀의 신사일까요? 레이디 앤 젠틀맨? 그게 아니고요. 자, 신사라는 말은 일단 사라는 말은 선비사자예요. 새로운 선비들인데 얘네들은 주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무슨 공부를 주로 할까요? 그렇죠. 유학, 지식인들. 자, 그러면 명나라든 청나라든 유학 공부 열심히 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유학 공부하는 애들은 훗날 관리가 될 애들이에요. 또는 관리가 이미 됐거나. 그래서 신사층들은 각 지방에서 유학 공부를 하는 지식인들인데 이들이 결국 지방의 어떤 지배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의 양반과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과거 공부 준비하는, 유학 공부하는 이러한 애들이 명나라 때든 청나라 때든 그 지방을 이끌어가는 세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나라 때 가니까 갑자기 유학이 아니라 다른 유학의 갈래이긴 한데 자 새로운 학문이 요때 유행을 해. 자 이거 뭐냐면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응? 양명학이라는 것이 발전해요. 자 그 양명학은 왜 양명학이냐? 양명이라는 아저씨가 이 학문을 창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명학을 창시한 인물 어렵지 않아요. 누가 있다? 양명. 성은 왕씨예요. 왕양명.
왕양명이 창시한 건데, 자, 이 왕양명 씨는 성리학이 너무 이론에 빠져 있다. 그리고 자, 이제 성리학 비판, 이거는 간단하게 적어줄게요. 성리학이 성리학이 어떻게 됐다? 너무 이론에 빠져 있다. 그리고 교리, 너무 교리 중심이다. 현실과 좀 너무 동떨어져 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은 특히 이제 차별을 좀 많이 암암리에 인정을 하죠. 그래서 성리학의 교리 중심 또는 저 인간 차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입장에서 이 왕陽명이 양명학을 창시한 거예요. 그럼 양명학은 이제 뭘 중시하냐면 지행합의를 중시했다. 지행합의. 지행을 합의하자. 이게 뭔 뜻일까요? 자, 지행은 알다 지자 행동하다 행자. 그러니까 아는 것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알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 우리 성리학자들 보면 맨날 경전만 공부하지 그 경전에서 공자님이 하라는 거 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명나라 때 이 양명학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창시가 되었다. 특히 이제 서민들 위주로 양명학이 많이 인기를 얻었겠죠. 그래서 명나라는 왕, 양, 명의 양명학, 명 이렇게 공통점이 있네요. 양명학은 명나라 때. 자, 그러다가 청나라 때로 가면 고증학이라는 것이 유행하는데 고증은 옛날 경전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자. 그러니까 옛날의 경전이 요게 찐이냐 짝이냐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해석, 경전의 어떤 해석 이런 것들 필요 없다. 응?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냐 짜가냐 요걸 증명하는 게 중요한 학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현실, 정치 이런 것도 관련 짓지 말아라 라는 걸 추구하는 것이 고증학이에요. 고증.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일기를 썼는데 어렸을 때 그 일기의 뜻을 이해하거나 뭐 상상해서 내 현실 삶에 적용하거나 많은 생각들을 하지 말고 이게 옛날에 내가 썼던 게 마저 틀려. 요 글씨체가 내 거야? 내 거네? 내 일기야. 뭐 요 정도로만 증명하자라는 학문을 고증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 총나라 때는 고증학이 발전했다. 그 얘기는 그 전까지 성리학이 대세였는데 이런 성리학에 조금 비판적인 학문이 등장했다. 그리고 유행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문화가 좀 빠져 있는데 선생님이 문화를 추가적으로 좀 필기를 할게요. 자, 문화.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무 데나 쓰세요. 여기다 쓸까? 문화. 자, 문화. 명청시대 문화, 컬처. 자, 문화는요, 일단 한마디로 서민 문화가 발전을 해요. 왜냐면 아까 상공업 발전했잖아. 그 옛날에 귀족들이 아니어도 도자기 팔아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도 돈이 있고 문화를 즐기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 대표적인 문화, 우리 삼국지는 기억해야겠죠. 삼국지연의라는 삼국시대의 역사책을 바탕으로 약간 소설처럼, 소설처럼이 아니라 소설이죠.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책이 이때 많이 유행을 한 거예요.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이 삼국지연이는 명나라 때 소설책이다. 그리고 또 하나 경극이라는 게 있어요. 경극.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때 당시만 해도 연극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 역할도 남자가 화장 떡칠하고 여자 목소리로 어려서부터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노래하고 또 연기하고 춤추는 요게 이제 경극이에요. 관련된 자료
교과서 113페이지 보고 가실게요. 자, 위에 보시면, 이 아저씨가 바로 왕양명 씨예요.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이 왕양명 씨가 해서 양명학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경극이 있는데요. 자, 여기 경극에 등장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 역할을 하다 보니 이렇게 목소리나 또 분장, 복장 뭐 이런 것들을 여자처럼 했다. 서양의 오페라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 삼국지, 서유기도 물론 뭐 유명하지만 특히 삼국지 이런 것들이 다 명나라 청나라 때 서민들이 돈 좀 벌고 지위가 높아지다 보니 이들도 여유가 있으니까 책도 읽고 이런 공연 가서 관람도 하는 이러한 서민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 서양 문물이 이때 막 들어오는데 본여 만국전도라는 세계 지도를 이제 제작을 하는데 요거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분이 와가지고 이 지도를 그려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중국이 여기 이제 여기 있네요. 근데 이제 이 옛날에는 중국이 무조건 중심이고 세계의 가장 핵심 국가라고 봤는데 이제는 다른 대륙도 있고 다른 국가도 있구나. 그러면서 좀 예전에 비해서 중국이 세계적인 관념, 세계 질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이 마테오 리치의 본여 만국 번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일본으로 갈게요. 자, 일본. 우리 예전에 일본 헤이안 시대까지 배웠거든. 헤이안 시대. 중앙에 왕이 있는데 왕이 좀 이렇게 해이해져요. 왕권이 약해지면서 지방의 세력가들, 다이묘라고 했죠. 이 다이묘들이 조금 더 힘이 더 커지면서 그들이 고용했던 사무라이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무라이들이 결국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그들이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 막부 시대야, 막부. 자, 그래서 이 막부라는 거는 누가 통치하는 정부야? 사무라이를 무사라고 하죠. 그래서 무사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무식한 사무라이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아주 그냥 막 막장 정치가 되겠죠. 막장 정치. 그래서 막장 정부. 그래서 무사 정부를 막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왕은 있어 없어? 왕. 왕은 있긴 있지만 천황이라는 존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왕이라는 존재는 있긴 있지만 바보다. 왕바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무사정부의 최고 1인자, 사무라이 중에 사무라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쇼군이라고 해요. 쇼군. 맨날 쇼를 하는지 쇼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군이 이 막부를 이끄는 이러한 정부를 막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쇼군은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겠죠. 부하무사에게 토지를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중세시대에 왕이 제후들한테 봉토를 주잖아. 그래서 봉신으로 삼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니? 봉건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유럽의 봉건제가 일본에도 비슷하게 나타난 거예요. 어느 시대 때? 막부 시대 때. 그래서 위에 있는 쇼군이 아래 무사들한테 땅을 주면서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봉건제다. 일본판 봉건제 시대가 무사 막부 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초의 무사 정권은 뭐냐? 자, 요거는 가마, 가마, 가마. 내가 가마. 당신은 구라야. 가마쿠라. 자, 가마쿠라 막부예요. 가마쿠라 막부가 최초의 막부고요. 그 다음 막부는 무로마치 막부고요. 그리고 무로마치 막부 이후에 또 무사들끼리 1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요거를 또 전쟁하는 시대 전국시대라고 하죠. 그 전국시대를 누가 통일했다? 그렇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그 통일한 기세를 모아서
우리나라를 침략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임진왜란이죠. 근데 결국은 임진왜란을 토요토미가 원하는 대로 우리 조선을 정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뒤지죠. 그 뒤진 이후에 조선 정벌에 반대했던 누가 또다시 막부를 세우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지역에다가 수립한 막부가 일본의 마지막 막부 에도 막부예요. 그래서 에도 막부는 누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이때 이제 쇼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을 잘 관리, 통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막번 체제라는 걸 통해서 했다고 보시면 돼요. 막번 체제. 자, 막번 체제가 뭐냐? 자, 이것도 좀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막번 체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중앙에 막부, 쇼군 있죠? 얘는 중앙을 통치하는 거야, 중앙. 응? 중앙 통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방에 누가 있니? 다이묘가 있죠. 그 얘네들은 그냥 지방 통치하는 거예요. 중앙과 지방을 조금 구분하겠다는 얘기죠. 그 어떻게 보면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봉건제기 때문에 야, 그 땅은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이렇게 마냥 네가 알아서 해. 땅 줄게. 이렇게 하면 지방의 다이묘들이 또 힘을 모아서 중앙의 쇼군에 대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막번 체제와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운영했던 제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옆에다가 줄게요. 산킨 코타이 제도라는 게 있어. 산킨 코타이 제도. 자, 이건 뭐냐면 다이묘가 1년씩 중앙에 거주하게 하는 제도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다이묘를 견제하겠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야, 너 너무 지방에 네 나와바리라고 말이야. 지방에 짱 박혀가지고 혹시 뭐 딴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좀 감시하기 위해서 야, 올해는 1년 동안 와서 살아. 그리고 내년에 가서 또 살고 또 와. 왔다 갔다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의 다이묘들이 중앙 에도에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와야 돼? 뭔가 자기네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바리바리 싸 와야 돼요. 그리고 오고 가는 길이 가깝지가 않다면 않기 때문에 중간에 또 휴게소 들려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먹고 자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왔다 가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탕진되는 거예요. 다 그지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쇼군은 노렸던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을 들이게 해서 얘네들의 경제력을 좀 무너뜨리기 위한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요? 산킨 호타이 제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막번 체제와 함께 이 제도를 같이 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에도 시대에 하나 더 추가로 해야 될 게 이 에도 시대는 이 상킨 코테이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또 왔다 갔다 교통이 발달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상킨 코테이 제도의 결과 상업이 발전해. 상공업. 자, 상공업 발전해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 뭐 에도에서도 얘네들을 맞이하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신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애들이 나타나냐면 도시 상공업자들 얘네들이 성장을 하게 돼. 자, 도시 상공업자. 자,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말로 돈이 존니 많어. 존인 많어. 그래서 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존인. 자, 존인. 존인을 기억하셔야 돼요. 존인. 존인이 어떤 애들이라고? 도시 상공업자.
이들을 존인이라고 하요. 뭐가 많아? 존인이 많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문화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돈 많으면. 그래서 존인 문화가 발전해. 자, 그럼 존인 문화가 주로 이제 뭐가 발전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부키, 그리고 또 하나는 우키요에라는 거예요. 가부키, 우키요에. 자, 그럼 가부키는 뭐고 우키요에는 뭐냐? 자, 가부키는요. 아까 우리 중국 청나라 명청 때 경극이라는 게 있었잖아. 여자를 남자가 대신하는. 일본도 똑같아요. 가부키도 일본의 말하자면 연극이다. 연극. 일본 연극이다. 노래도 하니까 뭐 뮤지컬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우키요에는 뭐냐? 우키요에 뭔가 웃겨? 웃기는 거야? 아니에요. 우키요에는요. 목판하다. 판화로 목판으로 그림을 그려서 찍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114페이지 보시면 일본의 막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왼쪽에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막부는 가마쿠라 막부였죠? 최초의 무사 정권 수립. 이게 이제 중국의 지금 현재 교토 지역에서 이렇게 처음에 수립이, 교토가 아니라 가마쿠라 지역에 수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로마치 막부, 지금 교토로 잠깐 막부가 옮겨졌다가 마지막 막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예요. 지금 에도가 지금의 바로 교토가 되는 거죠. 마지막 막부의 수도였기 때문에 에도가 지금 일본의 수도도 교토, 그렇죠. 도쿄가 되는 거죠. 도쿄가 옛날 에도였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에도막부가 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아까 넘어갔는데 에도막부는 중앙 집권 체제 강화하기 위해서 크리스토교 금지, 사무역을 금지했대요. 그러니까 쇄국 정책을 실시한 거야. 근데 딱 한 나라 아, 두 나라에게는 무역을 허용했대.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이제 당시 우리 일본보다는 더 훌륭한 선진 국가다 보니까 조선과의 교류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는 목적하고 또 하나 네덜란드에게는 무역을 허용했대요. 그래서 나가사키 여기에서만 무역을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사키에다가 섬을 인공으로 만들어요. 자, 인공섬.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대지마라고 해요. 대지마, 손대지마, 대지마. 자, 이 대지마라는 섬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네덜란드 상인들만 무역을 허용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를 통해서 일본은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난학이라고 이야기해요. 난학. 일본말로 난각구. 난이라는 게 이제 네덜란드를 의미하는 거야. 난. 네덜란드 학문이다. 그게 난학이에요. 난각구가 에도 시대에 발전했다. 유일하게 네덜란드만 허용을 했기 때문에 난학이 돌아와서 일본도 서양 문물을 조금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상킨 코타이 제도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지방의 다이묘가 1년마다 에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써요. 다 여비와 생활비로 그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쇼군은 노렸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에도와 뭐 오사카 지방 왔다 갔다 하니까 상공업, 교통이 발달했고 그러면서 이제 상업 도시의 상공업자들, 존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앙 문화가 지방에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올 때마다 바리바리 뭔가 물건을 싸우는 거죠. 그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에도 시대의 문화는 무슨 문화? 존인 문화. 자, 존인 문화가 발전했다. 존인은 뭐다? 도시의 상공업자다. 그래서 이 돈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존인 문화야. 둘 중에 하나예요. 뭐하고 뭐? 가부키 앤드 우키요에예요. 자, 가부키는 우리 아까 중국의 경국과 비슷한 거예요. 여기도 공통점은 여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까 명나라, 청나라는 신분적인 제한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일본의 가부키는 여자들이 이제 자꾸 이제 뭐 너무 같이 하니까 문란해지고 막 얘네들 문란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문란하니까 이 막부가 야 여자들은 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을 남자가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우키요에 보세요. 일본의 풍속화인데 요거는 목판화로 제작되었다. 엄청나게 판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런 우키요에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할 때 도자기 깨지지 말라고 이 우키요에를 막 구겨가지고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지로 유럽까지 많이 전해진 거야. 본의 아니게. 그래서 유럽의 우키요에르본, 유럽의 인상파. 아, 너무 인상적이네? 그래서 인상파, 어떻게 고후, 귀자른 우리 고후 같은 분이 우키요의 영감을 받아서 유럽의 인상주의 화풍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재팬의 영향을 받았다 해서 자포니즘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다? 우키요에다. 조닌 문화에 관련된 거다. 가부키 우키요에. 여러분들 우리 횟집 같은 데 가면요. 그런 우키요에 같은 일본 화풍의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횟집 같은 데 가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일본 막부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렇게 일본 막부 시대까지 주제에 우리가 7번 단원을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끝.